네, 네. 깊이는 정보. 오늘은 우리 또 경제계의 그 각시탈로 불리는 분이죠.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것도 좀 평상시에 좀 자주 만난 분한테 그런 애드립을 쳐. 적응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각시탈이 좋은 의미죠? 아니, 각시탈이- 주원이라는 배우가 배우. 각시탈 아, 주연했잖아요. 선생님. 그렇군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이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네. 너무 주원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이 또 금융권에 또 CEO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그 주원 그 사놀이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 없어. 빨리 넘어가야 돼. 자,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맞습니다. 자, 최근에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게 이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컨텐츠에서 다루고 있는데 1% 초반인데 내년에도 1%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슬슬 나와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기재부나 정부는 1.4에서 1.5% 정도 연간 경제 성장률 보고 있고 저희는 몇 달 전에 낸 게 이제 1.2%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두 전망치의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올해 초만 해도 저희도 한 1% 중반이었는데 네. 중국 경제가 계속 안 살아나고 있다. 리오프닝 없다. 네. 효과. 그게 이제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올해 1, 4분기에는 우리 소비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펜트업 효과라 그래서 보복 소비 심리가 작동하면서 그렇죠. 좋았는데 2분기부터 소비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저희는 1% 중반은 어렵고 1% 초반인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한 기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대개 발표한 기관들의 평균치를 보면 2%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1%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있고 일부 IB들 중에는 한국 경제를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IB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1% 후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IMF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나 한국은행, 뭐 정부 이런 데들은 2%대 보고 있고 예. IB 몇 군데는 1%대 중후반 이런 데 보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망치를 안 내놨고요. 네. 2%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네. 지금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 최근 걸고 해보면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1.2 또는 뭐 정부 예상대로 1.5%라면 기술적 반등 효과는 작용할 근데 거고. 이런 전망들을 하는 데들이 이제 슬슬 나오더군요. 국제 유가가 지금 $90 넘어가거든요. 오늘 마침 예, 브렌트 기준으로 $90 넘어갔으니까 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더 긴축적인 모드를 더 연장해야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지금 미국 연준의 이제 최근의 시각은 물가가 불어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뻥카를 계속 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안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최근 8월 소비자 물가도 나온 걸 보면 지표상으로는 헤드라인은 올랐는데 근원 물가는 안 오르고 있어요. 네, 유가하고 신용권 예, 뺀 거.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랐던 거라 사실 중앙은행들이 헤드라인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근원 물가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면 그게 근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죠. 사람들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 그럼 한국은행도 따라 올려야 된다. 요 논리인데 지금 미국 연준이 이제 핵심인데 사실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뭐 5.5%에서 한 번 추가 인상조차도 지금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서 유가가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배럴당 130까지 갔었는데 네. 그 이후로 올라간다면 모르겠는데 $100를 넘더라도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그렇게 추가적인 긴축의 우려는 좀 걱정 추가 안 하셔도. 긴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른바 얘기하는 피봇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지연될 예, 수 그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말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내년 여름 지나면 아마
인하 논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내년 중에는 이제 피봇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올해 뭐 한 8월 수출까지는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경제 성장에 뭐 제일 큰 게 아마 뭐 수출이 영향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거 이제 대충 보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계산한 게 지금 올해가 얼마예요? 저희 연구원은 1.2%입니다. 1.2. 내년은 2%대. 1.2가 나오려면 지금 상반기는 1.2보다 높아요, 아니면 1.2보다 낮습니까? 1.2보다 낮습니다. 0.9. 아, 그러면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작년 하반기 엄청 나빴어요. 아, 하반기가 그러니까 상하반기 나빴으니까. 경제 성장률은 전기비로 보는 게 아니고 전년 동기비로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반기 특히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저 효과가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선되는 건 아니네. 개선은 상반기에 아닌 대해서. 것 그러니까 예. 상저하고는 아니네. 경제 성장률 숫자 자체로는 숫자로는 상저하고가 맞아요. 상저하고인데. 예, 네. 맞는데 내용으로 보면. 가게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 게 아까 리오프닝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대중국 수출 이거가 구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약간 주류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 게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 예. 연초만 됐었어도 중국 경제가 이제 곧 리오프닝 했으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였는데 이게 좀 지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주장이 등장했냐면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도 한국 경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이 주로 이제 정부 기관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고, 예. 근데 이게 웬걸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우리 전체 수출이 11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어떤 경기 사이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한국 경제 회복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우리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홍콩 포함해서 26%거든요. 네. 유럽 EU 회원국 한 30개국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을 합한 거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를 중국 것만 지금 보는데 사실 홍콩 같은 것들 포함시켜서 보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홍콩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게 홍콩에서 굳이 환지역을 해서 제3국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관세라든가 비용도 드는데 그럼 거의 홍콩으로 가는 수출은 사실 중국이다. 중국 본토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미국, 유럽에 수출한 것만큼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안 되니까 아무리 뭐 딴 데 조금 늘어나는 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아주 타격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하반기에 회복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최근에 쑥 들어갔지만 우리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 53%가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는 건 거의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반도체 업황의 개선도 하반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는 어차피 뭐 순환한다고 하니까 뭐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확장기가 있으면 수축기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기울기의 문제는 따로 논하더라도 다만 이제 양국 간의 이 산업의 경합도 혹은 산업의 보완도 이런 것들 측면에서 중국 경기가 터닝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한국 제품이 중국의 수출을 늘리기가 예전처럼 용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 맞는 얘기고요. 일단은 중국이 국산화 정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회복되는 과정이더라도 지금 중국 재고 수준이 한 16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요게 중국 GDP가 120조 위안이니까 최근에 많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네. 12에서 13% GDP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고가 그렇게 높다는 건 중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덤핑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이건 단기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기업들의 국산화 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밀려난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1년 넘게 마이너스인데 그게 과연 그것 때문인가?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갑자기 그럴 리는 없다는 예. 거죠.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위험 요인이지만 지금 중국 수출이 나쁜 건 경기. 그게 핵심 요인은 아니다. 네. 예. 경기다. 예. 예. 자, 그런 다음에 L자형 장기 침체란 그 요번에 보고서에 그런 용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수축 국면 혹은 침체 국면이 있더라도 기저 효과를 감안하기도 하고 또 순환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V자형, 적어도 U자형을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우리가 봐왔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최근 들어 처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 U자형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고 이제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말씀드렸던 L자형의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 경제가 망하는 거. 그러니까 뭐 최소한 중국 경제가 상당 기간 1년 동안 회복을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도 못 올라가요. 예. 그게 L자형의 시나리오고 그래서 중국 경제의 방향성은 아직도 저희들도 좀 주신하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갈 건가라는 거는 좀 상당히 아니,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이 좀 망하면 말씀대로 망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다고 물건을 다 안 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이 망한다는 거는 중국 말고 다른 공장들이 더 활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도 있지만 네.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신흥국들에서 중국의 어떤 그 산업 발전 전략을 따라서 이렇게 제조업을 군데군데 육성했지만 네. 아직도 품질이나 기술은 그래도 중국이 낫습니다. 범용 제품 수준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거를 공급량을 커버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이 망한다는 게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중국이 어려워지면 걔네들이 이제 저가로 풀겠죠, 수출을. 우리도 외환위기 겪고 얼마 있다가 수출이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죠. 뭐 핵전쟁 나서 망하는 게 아닌 이상은 네. 계속해서 뭐 싸게 팔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쁜 건가 우리한테? 우리하고 가격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석유화기나 철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 경쟁 가격 경쟁해요? 많이 하고 일단은 전기차는 완전히 밀려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보다도 중국으로 수출이 우리가 뭐 어라운드 30%? 26. 홍콩 네. 26%? 26%까지 되니까 그것만 타격받아도 우리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수출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 수출도 계속 마이너스고 정부는 뭐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수출이 소폭 플러스 반등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작년 10월, 11월 수출 금액 자체가 낮았어요. 네. 우리가 전년 동월로 보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해도 10월과 11월은 수출은 플러스는 나오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살짝 플러스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내려갈 것 같아요. 워낙 작년 11월, 11월도 안 좋았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원 실장님이나 이런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되잖아요. 아니면 중앙은행이 나서든지. 근데 중앙은행은 아까 말씀 뭐 나눴습니다마는 쉽게 지금 그 피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놔두더라 하더라도 정부 또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스탠스는 또 아닌 거잖아요. 예. 정책이 상당히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요 기간에 잘못하면 약간 멍이 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연초부터 올해 추경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한결같이 강하게 올해 추경은 없다. 예. 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몇 달 전부터 포기했어요. 뭐 말해봐야 안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인데 재정 지출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옳은 거예요. 예. 민간의 시각은 다만 유지를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민간의 시각이고 정부는 한 번 예외를 인정하면 계속 예외를 인정한다. 이제 그 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점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지금 소비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은 손발이 다 묶여 있고 그럼 재정이라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인데 다만 내년도 예산안 보면 그래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 증가율을 많이 좀 떨어졌지만 음흠. 어떤 세입도 좀 많이 떨어뜨려서 음. 이게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죠. 흑자면은 돈을 안 풀고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적자라는 게 그나마 좀 안심은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충분하진 않은 거죠. 예. 야, 중국. 하여튼 우리의 활력을 그러면 어쨌든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수출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세일즈 외교도 네.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거는 대외적인 여건이니까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인데 네. 정부가 이번에 뭐 임시공휴일 지정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 소비 쿠폰 막 풀고 금액은 상당히 작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소비 심리를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마케팅 효과든 뭐든 네. 컨벤션 효과든 간에 띄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건설 투자도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착공률이 굉장히 20%밖에 안 안 좋아요. 돼요. 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를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거를 띄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버블이 생기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그 버블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좀 신경. 이번에 다행히 이제 SOC 투자는 조금 늘렸어요. 예산 내년께 이제 그 정도가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는 지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못합니다. 하려고요? 네. 정부가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국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 네. 예, 그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진 않네요. 이게 다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주원 실장님 같은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과 대담을 많이 한 편이라서 네. 저 정도 스탠스면은 지금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눈치채셨나요? 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해석을 해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주말에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을 좀 나눠봤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